전국 뉴스에 나오는 재벌 회장님의 아내에게 저는 오늘 제 식당에서 따기를 맞았습니다. 우리 남편을 유혹한 여자, 당신이지? 그녀의 손바닥이 제 뺨을 후려치는 순간 좁은 밥집 안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젓가락을 들고 있던 단골 아저씨들은 허공만 바라보고 아르바이트에는 얼음처럼 굳어서 있었어요. 저는 얼얼한 뺨을 한 손으로 감싸쥐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 동네 사람들이 말하듯 나 나쁜 년일지도 모르지. 근데 정말 나만 죄인일까? 저는 58살 남편 잃고 30해를 밥집에서 버틴 과부입니다. 그리고 방금 저를 때린 그 사람은 한국 뉴스에 안 나오는 날이 없다는 재벌 회장님의 아내였습니다. 그리고 문 앞에서 우리 둘을 말없이 바라보던 그 남자. 매일 점심 제 식당에 와서 백반을 먹던 노인 손님. 그 사람이 바로 제가 사랑하게 되어버린 남자였습니다. 제 밥집은 서울 외곽 재래시장 끝에 있습니다. 간판에는 이렇게 적혀 있죠. 미숙인의 집밥 김치찌개, 된장찌개, 제육, 동태국. 메뉴는 4가지뿐인데 손님들은 여긴 그냥 다 맛있어라며 대충 들어와 아무거나 시켜 먹었습니다. 그게 제 작은 자부심이기도 했고요. 그날도 점심 피크가 지나고 설거지 좀 하면서 허리를 펴는데 문이 삐걱하고 열렸어요. 허름한 베이지 코트, 달아 빠진 구두, 깔끔하게 빗은 머리. 어딘가 있어 보이는데 동시에 오래된 듯한 느낌의 노인이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여기 백반 됩니까?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어요. 네, 오늘 제육 있어요. 매운 거 괜찮으세요? 매운 거 좋아합니다. 사장님이 제일 자신 있는 걸로 주세요.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내가 제일 잘하는 게 뭐였더라? 김치찌개? 제육? 아니면 그냥 버티는 거? 밥 한 공기 수북이 푸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제육볶음을 접시에 담았습니다. 멸치볶음, 시금치나물, 깍두기, 가지무침. 늘 내놓던 반찬들까지 곁들여 상을 내갔죠. 그는 한 숟갈 뜨더니 잠시 멈추더니 조용히 웃었습니다. 이거 옛날 제 어머니가 해주시던 맛이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상하게 제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어머니 막 그 말 나도 참 오래전에 잃어버렸는데 그날 이후 그 노인은 일주일에 서너 번 꼭 같은 시간에 혼자 와서 밥을 먹고 갔습니다. 항상 똑같이 말했어요. 오늘도 사장님이 제일 자신 있는 걸로 주세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그 사람이 TV 속에서 본 적 있는 바로 그 재벌 회장이라는 걸요. 비가 추적추적 오던 오후였어요. 손님도 없어 TV를 배경 소음용으로만 켜두고 설거지를 하고 있었죠. 오늘 경제뉴스입니다. 세강그룹 윤재현 회장이 직접 기자회견에 나서 대충 흘려듣다가 저는 고무장갑 낀 손을 멈추고 화면을 올려다봤습니다. 정장 차림, 침착한 표정, 주름이 깊게 팬 입가. 카메라 앞에서 또렷하게 말을 이어가는 세강그룹 윤재현 회장. 그 얼굴이 매주 제 식당에 와서 제일 자신 있는 걸로 주세요. 라고 말하던 그 노인의 얼굴과 똑같았습니다. 에이, 설마. 저는 리모컨으로 화면을 멈추고 자막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세강그룹 윤재현 회장, 구조조정, 직접 진두지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진짜 내 재벌 회장이 내 밥집에서 혼자 밥을 먹고 있었던 거야? 머릿속이 복잡해진 채 그날 장사를 마치고 겨우 잠이 들었는데 다음 날 점심 문이 또 삐걱 열리더니 그가 들어왔어요. 어제 TV 속 그 얼굴 그대로. 오늘은 고등어 조림 있습니까? 저는 대답 대신 TV 리모컨을 집어들고 경제 뉴스를 다시 틀었습니다. 그리고 화면 속 글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죠.
회장님이 거기 왜 나와요? 그는 잠시 저를 보더니 피식 웃었습니다. 들키고 말았군요. 그 순간 제 속마음은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재벌 회장이 왜 우리 같은 시장 밥집에 와? 그럼 지금까지 나 재벌 회장한테 반찬 리필해주고 있었던 거야? 솔직히 말해서 배신감이 들었습니다. 처음부터 회장님이라고 말해줬다면 최소한 제가 이마에 밀가루 묻힌 채로 툴툴거리는 일은 없었겠죠. 화나셨습니까, 사장님? 그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네, 솔직히 회장님인 거 숨기고 혼자 재미 보신 거잖아요. 제가 툭 던지듯 말하자 그는 웃지 않았습니다. 사실 일부러 말 안 했습니다. 회장님 소리 들으면 아무도 제 진짜 얼굴을 안 봅니다. 다들 연기를 하거든요. 저도 그게 지겨운 나이가 됐습니다. 그 말에 잠깐 마음이 풀리는 듯 했죠. 하지만 오래 가진 않았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서랍 깊은 곳에서 낡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남편의 사고 기록. 28이던 남편은 건설 현장에서 떨어져 세상을 떠났습니다. 유품은 찢어진 작업복과 흠집난 헬멧 하나뿐이었죠. 저는 수십 번도 넘게 사고 당시 서류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적힌 회사 이름을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었어요. 세강건설. 그땐 몰랐습니다. 세강건설이 바로 세강그룹 자회사라는 걸. 세강그룹 회장이 바로 제 밥집에 와 밥을 먹는 그 사람이라는 걸요. 웃기지 마요, 회장님. 당신들 회사 이름은 내 인생에서 남편 죽인 회사로 박혀 있는데 이제 와서 내 가게를 살려준다고요? 그날 밤 저는 서류를 끌어안고 울다가 하나 결심했습니다. 내일 이 사람한테 꼭 물어보자고요. 내 남편 그때 당신 회사에서 죽은 사람입니다. 기억하십니까? 라고. 다음 날 그는 평소처럼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된장찌개 먹겠습니다. 아무 일도 모르겠다는 얼굴로 앉아 있더군요. 저는 밥상을 내려놓으며 바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회사 이름 익숙하더라고요. 세강건설. 내 남편 거기 현장에서 떨어져 죽었습니다. 그의 젓가락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표정이 굳어졌어요. 기억하십니까?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끝까지 짓눌렀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있던 그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압니다. 그 사고 기억합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된장찌개를 멀리 밀어두고 두 손을 가지런히 모았습니다. 그날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안전규정 위반, 추락사고, 사망 1인. 그리고 그날 밤 저는 한 장의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사고 수습이라는 이름의 합의서였습니다. 그는 제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쉽게 말해 회사가 법적 책임을 최소한으로 지게 만드는 서류였죠. 저는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면서도 그냥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게 제 평생 가장 비겁한 도망이었습니다. 제 속에서 두 개의 목소리가 싸웠습니다. 그래도 결국 당신 책임이잖아요. 그래도 피하지 않고 인정은 하고 있잖아. 왜 이제 와서야 여기까지 오신 겁니까? 제가 묻자 그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사장님 이 시장 곧 재개발 들어가는 거 모르셨습니까? 그 순간 며칠 전 우편함에 꽂혀 있던 안내문이 떠올랐습니다. 도시 재정비 촉진 구역 지정, 재개발, 철거, 이주. 세강 자회사에서 이 일대를 맡고 있습니다. 그냥 두면 이 밥집도 다 밀리겠죠. 그래서 제가 왔습니다. 처음으로 제 이름으로 한 사람 인생을 살려보려고 말입니다. 그 말에 제 가슴이 이상하게 요동쳤습니다. 이 사람 말 믿어도 될까? 아니면 또 한 번 회사 편한 쪽으로 도장 찍으려고
나를 설득하는 걸까? 그날 이후 우리는 조금씩 말을 섞기 시작했습니다. 손님 빠진 오후 국은 약불에 올려두고 커피 믹스를 타서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사장님은 어떻게 여기까지 버티셨습니까? 버텼다기보단 그냥 안 무너진 거죠. 애들 키우고 남편 없이 장례 치르고 남들도 다 사는데요, 뭐. 제 말에 그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전 그런 사람을 처음 봅니다. 돈 말고 경력 말고 자격증 말고 밥을 계속해온 사람. 어느 날 그는 뜻밖의 말을 꺼냈습니다. 시장 재개발이 시작되면 이 밥집 그대로 옮겨드리겠습니다. 새 건물 1층 코너, 임대료도 권리금도 없습니다. 다만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조건, 가슴이 철렁했어요. 제가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여기 앉아서 밥 먹을 자리 하나만 꼭 남겨두십시오. 앞으로 남은 시간? 제가 되묻자 그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말기암입니다. 의사 말로는 길어야 1년이라더군요. 숟가락이 손에서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이 사람, 남편 죽인 회사의 회장님,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주범 같은 사람. 근데 그 사람이 이제 겨우 제 이름을 불러주기 시작했는데 곧 죽는다고? 그날 밤 저는 거의 뜬 눈으로 세웠습니다. 이 사람을 미워하는 건 쉽다. 재벌이라고 가해자라고 생각하면 된다. 근데 왜 이 사람한테 밥을 해주고 싶을까? 왜 내 가게에 혼자 앉아 국을 떠먹는 모습이 이렇게 마음에 밟힐까? 그렇게 애매한 거리를 유지하던 어느 날 식당 문이 쾅 하고 열렸습니다. 고급 코트, 날카로운 눈매, TV에서 여러 번 본 얼굴. 바로 윤재현 회장님의 아내였습니다. 박미숙 씨 맞죠? 네, 그런데요. 말이 끝나기도 전에 따귀가 날아들었습니다. 우리 집 사람이 여기서 밥을 먹는다더라. 매일 혼자 와서 밥을 먹는다더라. 재개발 중인 시장 끝 허름한 밥집에서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면서도 도끼 가득했습니다. 재벌 회장이 왜 여기 밥 먹으러 오겠어요? 당신 같은 여자가 있으니까 오는 거지. 식당 안이 쥐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단골들은 젓가락을 내려놓고 고개를 푹 숙였고 알바는 울 것 같은 얼굴로 저를 쳐다봤어요. 속으로 수십 가지 말이 올라왔습니다. 제가 먼저 쫓아간 것도 아니고 회장님이 먼저 온 건데요. 전 그냥 밥만 해줬어요. 하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변명처럼 들릴 것 같았거든요. 지금 당장 우리 남편한테 전화해요. 여기 오라고 하라고요. 이 자리에서 끝장을 내야겠으니까. 그때였습니다. 문이 다시 열리더니 숨을 헐떡이는 윤재현 회장이 들어왔습니다. 당신 여긴 왜? 아내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는 잠시 아내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제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재벌 회장님이 제 식당 한가운데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숙 씨, 떨리는 목소리로 그가 말했습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제가 너무 늦게 정리했습니다. 그 순간 제 속마음은 또다시 소리쳤습니다. 이 사람 대체 뭘 얼마나 정리했다는 거지? 지금 이 앞에서 무릎을 꿇을 만큼 어떤 결심을 한 거지? 그가 무릎을 꿇은 이유는 곧 밝혀졌습니다. 오늘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재산 분할, 사회 환원, 후계 구도. 제가 책임져야 할 것들 가능한 만큼 정리했습니다. 내 이름으로 쌓은 건 내 손으로 비우고 가야 할 것 같아서요. 아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당신 지금 이 여자 앞에서 이혼 이야기를 해?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이 여자 때문이 아닙니다. 나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다쳐나갔습니다. 미숙 씨 남편도
그중 한 분이고요. 그는 제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미숙 씨, 저는 당신께 제 전 재산을 줄 수 없습니다. 줘서도 안 되고요. 하지만 하나만은 약속드리겠습니다. 그의 눈빛이 또렷해졌습니다. 이 시장 재개발 구역 한복판에 미숙인의 밥집을 남기겠습니다. 그리고 남편분 이름으로 장학재단 하나 만들 겁니다. 회장 윤재현의 이름이 아니라 고 김봉남을 기억하는 집밥이라는 이름으로요. 아내는 분노에 떨며 소리쳤습니다. 당신 미쳤어? 지금 이 여자 편을 드는 거야? 그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평생 도망친 죄책감의 마지막 목적지가 여기입니다. 그리고 제 인생에서 두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사랑한 사람이기도 하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속마음이 또 갈라졌습니다. 안 돼. 이런 말 들으면 안 돼. 이 사람은 아직 법적으로 유부남이고 나는 과부고 이미 너무 늦었어. 하지만 또 한쪽에서는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그래도 내 이름을 이렇게 불러주는 사람 평생 처음이야. 사장님 말고 미숙 씨라고. 몇 달 후 그는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지막까지 의연하게 그리고 끝까지 제 이름을 부르며요. 장례식장은 온갖 화환과 양복 입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위대한 경영자였다. 한국 경제에 큰 별이 졌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했지만 저는 검은 옷을 입고 한 구석에 조용히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제 자리를 요구할 수 없는 애매한 관계. 누군가의 눈에는 여전히 유혹한 여자일 수도 있는. 그때 검은 정장을 입은 아들이 다가왔습니다. 혹시 박미숙 사장님이시죠? 네. 그가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아버지가 직접 쓰신 편지입니다. 꼭 전해드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유언장에 사장님 성함이 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열어 편지를 꺼내 읽었습니다. 미숙 씨, 제가 처음 당신 밥을 먹던 날 저는 그저 죄를 조금 덜어보려는 회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그 사실이 두려워졌습니다. 당신 앞에서 저는 회장이 아니라 그냥 한 사람의 손님이 되고 싶어졌으니까요. 내가 당신께 해줄 수 있는 건 결국 이것뿐이겠지요. 당신 밥집이 나 같은 늙은이들, 외로운 사람들, 죄책감에 잠 못 이루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밥 한 그릇이 되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꼭 한 번만 내 장례식장에서 이렇게 불러주실 수 있겠습니까? 윤재현 회장님이 아니라 재현 씨 잘 가요. 밥 다 먹고 가는 거죠? 당신을 만나 저는 비로소 사람이었습니다. 편지를 읽는 내내 눈물이 글자를 지워버렸습니다. 이 사람을 사랑했다고 말하면 사람들은 나를 뭐라고 부를까? 그래도 나는 이 사람을 사랑했다. 저는 조용히 영정사진 앞에 서서 속으로만 중얼거렸습니다. 재현 씨 잘 가요. 밥 다 먹고 가는 거죠? 1년 후 그 재래시장 자리는 더 이상 없습니다. 낡은 천막 대신 유리로 된 새 건물들이 늘어서 있죠. 그 새 건물 1층 코너에 작은 간판 하나가 걸려 있습니다. 미숙인의 집밥. 고를 기억하는 밥집. 안으로 들어오면 한쪽 벽에 이런 글귀가 붙어 있습니다. 누군가의 죄책감이 누군가의 마지막 위로가 됩니다. 이 밥집은 한 남자의 비겁함과 늦은 용서를 기억합니다. 저는 여전히 새벽에 시장에 가서 배추를 고르고 여전히 김치를 썰고 여전히 국을 끓이고 밥을 푹푹 퍼 담습니다. 가끔 문이 열릴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혹시 오늘도 말없이 밥만 먹고 가는 또 다른 재현 씨가 들어오려나? 그럴 때마다 저는 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괜찮아요. 이 집은 죄인도 과부도 회장님도 다 받아줄 수 있어요.
나도 그런 밥 한 그릇에 살았으니까요.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 마음 어딘가 오래 닫혀있던 문을 살짝이라도 두드렸다면 앞으로도 당신의 밤을 버티게 해줄 이야기들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오늘도 누군가를 위해 밥을 짓고 있는 모든 미숙 씨들을 위해 따뜻한 응원 한마디 댓글에 남겨주세요. 당신의 오늘을 조용히 응원하고 있습니다.